당신 누구야? 돈 때문에 왔어? 돈? 이거 봐. 이게 다 뭐야? 엄마, 너의 어머니가 나를 살렸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왜 남의 아버지 제사상에 와서 주인 행세야? 돈 냄새 맡고 왔어? 우리 집 쫄딱 망해서 가져갈 것도 없다고! 돈, 내가 그까짓 돈 때문에 온 줄 아나? 이걸 봐.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민수의 떨리는 손이 통장을 펼친다. 빼곡하게 찍힌 입금 내역. 그리고 어머니의 비뚤배뚤한 글씨 편지. 평생 100원 한 푼도 아끼며 생선 비린내 속에 사셨던 어머니였다. 나한테는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것도 벌벌 떨었던 어머니가 도대체 왜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에게 평생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왜 당신한테? 나를 키운 건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를 살린 건 바로 당신 어머니였어. 죽은 어머니가 숨겨둔 또 하나의 아들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유산의 비밀. 아버지의 기일에 찾아온 낯선 방문객. 그리고 그가 가져온 판도라의 상자. 그의 가을, 가난한 장남과 성공한 이복 형제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년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삶을 버티며 찾아온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내 몫이라고 믿었던 슬픔마저 훔쳐가는 낯선 등짝이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불어오는 산 중턱이었죠. 주인공 민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익숙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미지근해진 막걸리 한 병과 말라비틀어진 북어포 한 마리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뒤로 민수 씨의 성묘길은 해가 갈수록 이렇게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네. 사는 게 꼭 이 오르막길 같아서 원. 민수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적막하기만 하던 산소 입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무성한 흙길 위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타이어에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한 그 차는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은 민수 씨의 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순간 발을 멈칫했습니다. 누구지? 우리 친척 중에도 저런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없는데 혹시 묘지관리소에서 나온 건가? 아니야, 관리인 양반 트럭은 다 낡아 빠졌잖아. 도대체 내 할아버지 묘소 앞에 누가 저런 차를 세워둔 거야? 의아함을 가득 품은 채 민수 씨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봉분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옷감의 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자는 구두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어찌나 넓고 꼿꼿해 보이던지 민수 씨는 묘한 위압감마저 느꼈습니다. 남자가 절을 마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돌아설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거친 묘비석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할아버지 비석을 만져?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죠. 이 산소는 민수 씨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영토나 다름없었거든요. 비록 빈손에 가까운 성묘길이지만 장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민수 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체 모를 이방인이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죠.
민수 씨는 손에 쥔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자신이 왔음을 알리고 당장 비키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남자의 옷자락만 펄럭일 뿐 그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겁고 슬퍼 보여서 민수 씨는 차마 고함을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의 제사상은 더욱 기가 찼습니다. 최고급 청주에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큼지막한 배와 사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가 가져온 1,000원짜리 막걸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등 뒤로 막걸리 봉지를 슬그머니 숨겼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죠.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돈 좀 있다고 남의 조상님한테 와서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민수 씨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내뱉고는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거칠게 숨을 골랐습니다. 남자의 어깨를 낚아채서라도 누구냐고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발자국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 바스락 남자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마치 민수 씨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눈빛. 뭐야, 왜 저렇게 당당해? 남의 묘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주제에 미안한 기색도 없잖아. 아니, 잠깐. 저 사람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묘하게 기분 나쁜 이 익숙함은 뭐지? 가을 햇살이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50살쯤 되었을까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중후한 얼굴이었지만 눈매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민수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차분했죠. 누구십니까? 남의 조상님 묘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잔뜩 서 있었죠. 하지만 남자는 대꾸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정중하고 자연스러운지 민수 씨는 순간 자신이 예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묘소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 석자, 김, 정, 호, 민수 씨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 손길에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짙은 그리움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민수 씨에게 성역과도 같았으니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빚만 남긴 채 돌아가신 후에도 민수 씨가 꼬박꼬박 제사를 모시며 받들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이 그 이름을 함부로 어루만지다니요.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다니요? 저를요? 우린 일면식도 없는 사이 같은데. 저는 할아버님을 뵈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님도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할아버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미간을 찌푸렸죠. 뭐, 할아버님? 아버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남자는 나뿐인데 설마 치매 걸린 먼 친척이라도 되나? 아니면 돈 냄새 맡고 찾아온 사기꾼인가? 민수 씨는 남자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윤이 나는 구두. 사기꾼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티가 흘렀고 친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민수 씨는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묘지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남자가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는 신용을 하다 이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군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민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허공을 향해 짓던 그 쓸쓸한 표정. 남자의 눈은 아버지의 그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내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까? 민수 씨의 추궁에도 남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지갑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누런 봉투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흑백 사진 한 장을 민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민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품에 갓난아기 하나가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민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낡은 사진 속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이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안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누구고?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어머니밖에 모르는 분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시간이 있었단 말인가? 민수 씨가 혼란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남자가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라고요? 민수 씨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고 내뱉는 숨소리에 비웃음과 당혹감이 반반씩 섞여 나왔죠. 가을산의 정적을 깨는 그 건조한 웃음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농담이 지나치시네. 지금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밖에 모르고 사신 분입니다. 어디서 주워온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아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는 쥐고 있던 사진을 남자 쪽으로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너무나 낯설고도 환해서 차마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티 없이 맑게 웃는 모습을 민수 씨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민수 씨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수 씨를 응시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민수 씨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들면 좋으련만 남자의 태도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뒷면을 보십시오.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홀린 듯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빛바랜 인화지 뒷면에는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첫 번째 아들, 진우의 100일을 축하하며 1974년 가을, 민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974년,
민수 씨가 태어나기도 4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 끝이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특유의 흘림체는 민수 씨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공책에 이름을 써주던 아버지의 글씨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진이 팔락거리며 마른 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그 성실하고 고지식했던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다고? 그럼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장남이라며 짊어졌던 그 모든 제사와 책임감은 도대체 뭐였지? 나는 속고 살았던 건가?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했다고 믿었던 가정의 역사가 누군가의 희생과 비밀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노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돌덩이는 아무런 변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굽혀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사진을 소매로 조심스레 닦아냈죠. 그 손길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민수 씨는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사진을 다시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의 삶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뵙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민수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잡아야 할지, 욕을 퍼부어야 할지, 아니면 엎드려 울어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형제가 남기고 간 무거운 진실만이 민수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묘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는 텅 빈 산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진 사기극인지 민수 씨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바로 요양원에 계신 고모님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고모님이라면 알고 계실 거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평생 나를 기만하신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 민수 씨는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낡은 트럭을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은 단풍들이 마치 민수 씨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붉게 일렁였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살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수 씨는 익숙하게 302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하얗게 센 머리를 벽 쪽으로 두고 누워있는 고모님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고모, 저 왔어요. 민수예요.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모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정신이 좀 맑아 보이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수 씨의 얼굴을 더듬더듬 찾더니
이내 엷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장조카 왔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평소라면 그 따뜻한 안부에 눈시울이 붉어졌겠지만 오늘 민수 씨의 마음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침대맡에 털썩 주저앉으며 품에서 구겨진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모,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발 안다고 말해주세요. 민수 씨는 사진을 고모님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고모님은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순간 고모님의 쭈글쭈글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동생 민수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고모님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정우야, 내가 여길 왜? 고모님의 반응을 보자 민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길,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 이 아기 누군지 아시죠? 오늘 산소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 형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고모님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불쌍한 것이 살아있었어. 고모님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민수 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아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 민수 씨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의 딸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장꼬장했던 민수 씨의 할아버지는 그 사랑을 결사반대하셨죠. 내 할아버지가 독하셨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어. 결국 그 여자는 핏덩이 아들을 안고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나야 했단다.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반쯤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 술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밤마다 그쪽 하늘만 쳐다보며 울었지. 고모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과묵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모습 이면에는 첫사랑과 자식을 생이별한 남자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랑 어머니는 대체 뭐였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못 잊어서 평생 그리워했다면 우리 어머니랑 저는 그냥 껍데기뿐인 가족이었던 거예요? 민수 씨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평생 아버지 바라기로 사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흥얼거리던 슬픈 노래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니. 고모님은 민수 씨의 손을 앙상한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한테 평생 미안해하며 사셨어. 죄인처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끼며 사신 게야. 너만큼은 그 형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던 게지. 하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평범한 행복이 얼굴도 모르는 형의 추방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독선이 형을 몰아냈고 그 빈자리를 자신이 차지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장남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저 형이 쫓겨난 자리에 들어선 대체품이었나?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손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민수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바로 내일이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도저히 제사상을 차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모님이 문득 생각난 듯 민수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민수야, 그 사람이 혹시 어머니 얘기는 안 하더냐? 내 엄마 말이다. 어머니요? 새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요? 그래.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뭔가 남긴 말이 있었는데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걸 어디다 뒀는지. 고모님은 침대 밑 서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억 속의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고모.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건 첫사랑을 못 잊었건 이제 다 상관없어요. 저 갈게요. 민수 씨는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고모님이 민수야, 민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판도라 의상자를 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민수 씨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하늘에는 반쪽짜리 달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반쪽짜리 진실만 붙들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 같았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톡촉 문자였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인데 과거마저 진흙탕이라니. 민수 씨는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 구석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낮에 묘소에서 봤던 그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저 사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대체 원하는 게 뭐지? 내 비참한 꼴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몫을 뺏어가려고? 차 문이 열리고 낮에 봤던 그 남자, 진우가 내렸습니다. 그는 민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진우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민수 씨를 압도했죠.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트럭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우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그 예의 바른 말투조차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 아들이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민수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트럭의 시동이 쿨럭거리며 힘겹게 걸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진우 씨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끈질긴 시선이 등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민수 씨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의 머릿속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며? 차만 봐도 알지. 근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민수 씨가 사는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본 진우 씨의 번쩍거리는 세단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민수 씨를 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뜯지 않은 우편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촉장, 최고장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것들이었죠. 민수 씨는 신경질적으로 우편물들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켜니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쓰린 고통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방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사람 정말 형 맞아요?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냐고요. 사진 속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는 가난해도 당당했습니다. 비록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성실했고 어머니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민수 씨가 힘든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버팀목이 썩은 나무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형이라니, 나한테 형이 있었다니. 그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번 돈, 혹시 그쪽으로 빼돌리신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유산이라도 미리 챙겨간 건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괴물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진우 씨가 찾아온 목적을 제 멋대로 단정 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해. 이제 와서 장남 노릇하려는 거야. 아니면 아버지 묘소를 이장하자고 하거나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콩고물이라도 더 챙기려고 온 게 틀림없어.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억하게 만듭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혹시라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우 씨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 씨는 바닥에 뒹구는 독촉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압류 들어옵니다. 채권 추심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당장 내일 쌀독이 바닥날 판인데 배다른 형제의 등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못 뺏겨. 아버지 묘소도 내 자존심도. 민수 씨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평생 속 썩이며 사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내가 지킬게. 그 사람이 엄마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밤이 깊어가도록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변명처럼 혹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산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가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가서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사정하러 온 거면 단칼에 거절하고 아버지 묘소에 손대려는 거면 멱살이라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새벽녘 빈 소주병이 2병으로 늘어났을 때쯤 민수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거칠게 자란 수염, 영락없는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이고 나발이고 내 인생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민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법이니까요.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혹은 벼랑 끝에선 짐승처럼 말이죠. 내일이 결판이다. 그 잘난 면상에 대고 똑똑히 말해줄 거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산중턱에 걸린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민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막걸리 한 병 든 힘없는 가장이었지만 오늘은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산소 입구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그 검은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역시 와 있었군. 민수 씨는 발소리를 죽이지 않고 일부러 쿵쿵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속셈이었죠. 봉분 앞에는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옷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낡고해진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시선이 그 가방에 꽂혔습니다. 저거군. 저 안에 든 게 뭐지? 친자 확인 소송 서류? 아니면 재산 분할 합의서? 뭐가 됐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없어. 일찍 오셨군요. 진우 씨가 민수 씨를 보며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호적 정리? 민수 씨가 톡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민수 씨의 속을 더 긁어놓았죠. 민수 씨, 제가 이곳에 온 건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돌려준다니요? 뭐요? 진우 씨는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잔뜩 긴장해서 가방 속을 주시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은 민수 씨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과 도장이 찍힌 오래된 통장 몇 개. 그것들은 법원 서류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그저 낡은 종이 뭉칠 뿐이었죠. 진우 씨는 그 물건들을 제사상 위에 올리는 대신 묘소 옆에 나란히 안치된 민수 씨 어머니의 비석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수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 어머니 묘비 앞으로 가는 거야? 진우 씨는 어머니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져온 물건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깊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제 아버지 묘소에 절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 기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계모의 무덤에 절을 한다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어머니한테 절을 해?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앙심이라도 품고 해코지 하려는 건가? 저주라도 퍼붓고 있는 거야? 절을 마친 진우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 씨에게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당신 어머니가 제게 보내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민수 씨는 엉겁결에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리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꾹꾹 눌러 쓴 글씨. 돌아가신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언제요? 왜요? 제가 미국으로 쫓겨난 직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외도를 묵묵히 참아낸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훅 끼쳐오는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민수 씨의 심장이 멎을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이 애미가 죄가 많아서 너를 그 먼 곳에 혼자 두었구나. 민수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가라니. 어머니는 민수 씨에게만 쓰던 그 다정한 호칭을 얼굴도 모르는 전처의 아들에게도 쓰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왜 죄인이에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어머니가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이 통장들은 다 뭐예요? 민수 씨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통장들로 향했습니다. 통장 겉표지에는 김진우 학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꼬깃꼬깃 모았던 어머니의 쌈짓돈이 민수 씨 모르게 꼬박꼬박 바다 건너 이 남자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 씨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민수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를 지켜주신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어머니셨습니다. 산새들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산소 앞 민수 씨는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편지지가 파르르 떨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당신을 지켰다고요? 민수 씨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자신의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그것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를 위해 평생 뒷바라지를 했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민수 씨는 홀린 듯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진우야, 날씨가 많이 춥지? 내 아버지는 술김에 내 이름만 부르다 잠들었단다. 그 사람이 모진 척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걸 어미는 안다. 그러니 부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돈, 적지만 내 학비에 보태려무나. 생선 판 돈이라 비린내가 날까 걱정이구나. 편지를 읽는 민수 씨의 눈에서 왈칵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돈에 쪼들려 허덕이셨습니다. 민수 씨가 새 운동화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돈 없다며 등을 돌리시던 분이었죠. 민수 씨는 그런 어머니가 야속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이영만리 타국에 있는 남편의 아들에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더니 뒤에서는 그 아들을 자식처럼 챙기셨던 거예요? 나한테는 참고 아끼라고만 하시더니 이 형한테는 아낌없이 다 주셨던 거냐고요.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아들인 자신조차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이었죠. 진우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보내는 동정심 따위 필요 없다고 편지를 찢어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당신의 어머니는 늘 제게 어미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우 씨는 묘비 앞에 놓인 낡은 통장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통장에 찍힌 매달 5만 원, 10만 원. 그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이 빚을 갚겠다고. 민수 씨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가 왜 아버지 묘소가 아닌 어머니 묘소에 먼저 절을 했는지, 왜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비석을 바라봤는지 말이죠. 진우 씨에게 진짜 부모는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준 민수 씨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민수 씨는 털썩 어머니의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대체 어떤 삶을 사신 거야?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다 어떻게 사귀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으셨어? 나는 엄마 발끝에도 못 미치는 놈이야. 민수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을 미워하며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했던 지난밤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자신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에게 으르렁거렸으니까요. 산바람이 불어와 민수 씨의 젖은 등을 다독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괜찮다, 내 새끼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하며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던 민수 씨에게 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진우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걱정했던 또 하나의 아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자신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민수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호칭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서쪽 하늘만 쳐다보셨거든요. 진우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 씨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두 중년 사내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어머니라는 다리를 통해 비로소 형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 빚더미가 아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든든한 형제를, 가족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요. 제가 짊어진 짐을 나눠줄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진우 씨는 민수 씨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십시다. 어머니가 보시면 형이란 놈이 동생 눈물이나 뺀다고 혼내시겠습니다. 민수 씨는 코를 훌쩍이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 묘소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가져온 싸구려 막걸리와 진우 씨가 가져온 고급 청주가 제사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술병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두려움도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사실은 튼튼한 동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자, 형님. 술 한 잔 올리시죠. 어머니가 형님 술 받아보시는 게 소원이셨을 텐데. 민수 씨가 막걸리병을 땄습니다. 톡 쏘는 탄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가 잔을 채우다 말고 품 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민수 너에게 남기신 거야. 저한테요? 민수 씨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나에게 남긴 게 있다니?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과 낡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민수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감이었습니다. 이게 왜 형님한테?
민수 씨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의 비밀은 어디까지인 거지? 이 도장이 왜 형님 손에 있는 거야? 설마 민수 씨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3년 전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잃어버렸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팠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도장이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그것도 이복형의 손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숨겨둔 돈은 다 내어주시고는 이 도장 하나만은 꼭 제게 맡기신다고 하셨죠. 진우 씨가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지금은 힘들어서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굴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다가 민수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때 그때 전해다오. 이게 내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민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민수 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감도장을 아무데나 굴리거나 홧김에 팔아넘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위태로운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또 다른 아들인 진우 씨에게 이 도장을 맡기신 것이었죠.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군요. 못난 놈이 실수할까봐 형님을 보험처럼 들어두신 거네요. 민수 씨는 도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옥돌 도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체온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뜨거웠습니다. 진우 씨가 빙그레 웃으며 민수 씨의 빈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자,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고 한 잔 밖에. 동생, 동생. 그 한마디가 가을바람을 타고 민수 씨의 귓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50이 다 된 나이에 처음 들어보는 형의 목소리. 그것은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청주가 찰랑거리며 잔을 채웠습니다. 민수 씨도 진우 씨의 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뽀얀 막걸리와 맑은 청주. 색깔도 맛도 출신도 다른 두 술이 한 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두 형제처럼 말이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더 고맙네. 아버지를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줘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묘소를 향해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맛이 그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장남의 무게가 이제는 든든한 형과 나눠질 수 있는 행복한 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술잔을 비운 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가지. 배도 고픈데 내려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세. 내가 사지. 민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 투박하고 큰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우 씨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민수 씨는 다리에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업도 인생도. 나에겐 하늘에 계신 두 분의 부모님과 땅에 있는 든든한 형님이 있으니까. 이 도장으로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두 형제는 나란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의 길이었지만 내려가는 길은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가벼웠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걷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어느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민수 씨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 두 점이 나란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흐뭇하게 내려다보시는 것만 같았죠. 형님, 같이 가요. 민수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진우 씨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가을 묘소 앞에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형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낙엽을 쓸어내렸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참으로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거?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 용기, 받아들일 용기. 그 용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